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바이킹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 정말 잘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언뜻 보면 그냥 뭐 숫자들만 쭉 나열된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이 고급 여행 시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이 회사는 어떻게 이렇게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통 이런 자료들이 좀 건조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랄까 아주 잘 짜인 전략 설명서를 읽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서 바이킹의 기록적인 성과, 그 이면에 어떤 핵심 전략이 있는지, 그리고 이 치열한 여행업계에서 어떻게 자신들만의 그 단단한 해자를 만들고 있는지 한번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그 놀라운 재무 성과예요. 자료를 보니까 순수익률이라고 하죠. 고객 한 명한테서 하루에 벌어들이는 평균 수익. 이게 617달러로 회사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분석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순수익률이라는 게 크루즈 산업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런가요? 네, 단순히 배가 많아지거나 승객이 늘어서 매출이 오른 게 아니고요. 승객 한 명 한 명이 지불하는 가치 자체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바이킹의 경험에 고객들이 기꺼이 더 높은 프리미엄을 내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가격을 계속 올리는데도 수요가 줄지 않는다. 이건 정말 강력한 브랜드 파워네요. 그리고 조정 EBITDA A,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업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도 7억 4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고 마진율이 무려 52.8%예요. 와. 힘든 수치잖아요. 그렇죠. 보통 기업들이 마진율 10% 넘기려고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죠.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이 자료에서도 언급됐듯이 전년 대비해서 순수익률이 7.1%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건 바이킹이 단순히 비용 절감해서 이익을 낸 게 아니라는 거죠.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프리미엄 전략이 완벽하게 먹혀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를 놀라게 한 건요. 미래 예약 현황이었어요. 2025년 상품은 이미 96%가 팔렸고 심지어 2년 뒤인 2026년 상품도 벌써 70%나 예약이 찼다고 합니다. 하하, 이건 그냥 휴가 계획 세우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마치 2년 뒤에 받을 슈퍼카 계약하는 것처럼 이 바이킹 여행 자체가 하나의 선망의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이킹의 고객이 대체 누구인가 이걸 엿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분들은 가격 보고 마지막 순간에 여행 결정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과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1년, 2년 후의 삶을 미리 계획하고 그 계획의 중심에 바이킹 여행을 두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선예약 데이터가 회사에는 또 엄청난 재무적 안정성을 주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미래 수익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담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기록적인 성과 뒤에는 분명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을 텐데요. 바이킹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을 위한 여행사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떼땡킹키스. 네. 선상에서 화려한 파티나 카지노 대신에 문화적 풍요로움하고 목적지 자체에 집중한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우리는 나이 들고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한 서비스입니다를 좀 점잖게 표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그 하지 않는 것에 바이킹 성공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CEO가 직접 우리는 모두를 위한 서비스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잖아요. 네, 있었죠. 그게 그들의 철학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장 넓히려고 더 많은 고객을 포용하려고 애쓰는데 바이킹은 정반대의 길을 간 겁니다. 아이들, 카지노, 시끄러운 엔터테인먼트 이런 걸 의도적으로 배제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말로 집중하고 싶은 고객들한테는 최고의 환경을 약속한 거죠.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지금의 이 강력한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듣고 보니 모두를 만족시키려다가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실수는 안 한 거군요. 실적 발표에서 CEO가 직접 배에 탔을 때 겪었던 일화, 그거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네. 한 고객이 다가와서 다른 크루즈랑은 얼마나 다른지 막 칭찬을 하더니 고마운 마음에 벌써 3개나 더 예약했다고 말했다는 그 부분에서 고객 충성도가 정말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그 일화가 바이킹이 고객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고객은 단순히 서비스를 구매한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가치관이랑 라이프스타일에 딱 맞는 커뮤니티의 소속감을 느낀 겁니다. 이런 고객들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이킹이 자신들을 위해서 이런 조용하고 품격 있는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기꺼이 지갑을 여는 거죠. 흥미로운 건 신규 고객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데이터였어요. 자료에 보니까 오션크루즈 신규 고객 중에 35%가 X사, 27%가 Y사, 이런 대형 크루즈 라인을 이용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그냥 고객을 뺏어오는 걸 넘어서는 현상 같은데요? 이건 바이킹 전략의 가장 영리한 부분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들은 경쟁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진 구조적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어요. 구조적인 약점이요? 네. 암벽 등반, 워터슬라이드, 거대한 파티로 상징되는 대형 크루즈들은 모든 연령대를 위한 즐거움을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가장 충성스러웠던 고객들도 나이가 들면 그런 환경이 좀 버거워지죠. 결국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필연적으로 가장 돈 많은 충성 고객들을 졸업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아, 졸업이요? 네, 바이킹은 바로 그 졸업생들을 위해서 완벽하고 평온한 안식처를 딱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경쟁사가 평생 관리해온 가장 부유하고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가장 돈이 되는 시점에 그냥 수확하고 있는 셈이죠. 와, 그렇게 보니까 정말 대단한 전략이네요. 경쟁 시장에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고객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이킹의 경쟁 우위가 이런 브랜드 철학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자료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 바로 선착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나왔네요. 파리 에펠탑에서 800m, 이집트 카르나크 신전 바로 옆. 이런 핵심 장수 113곳에 대한 독점 통제권이나 우선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니 이건 사업적 이점을 넘어서 거의 치트키 수준 아닌가요? 치트키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니에요. 바이킹 고객들의 가장 소중한 자원, 바로 시간과 에너지를 극적으로 아껴주는 결정적인 차별점입니다. 시간과 에너지요. 네. 다른 크루즈 승객들이 목적지에서 한참 떨어진 항구에 내려서 버스 타고 한두 시간의 길에서 그냥 버릴 때 바이킹 고객들은 배에서 내려서 몇 걸음만 걸으면 바로 목적지의 심장부에 도착하는 거죠. 와.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험의 질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경쟁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수십 년간 구축해온 이 물리적인 네트워크는 절대 단기간에 복제할 수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해자입니다. 도시의 심장부에 우리 배만 정박할 수 있다. 이건 상상만 해도 정말 짜릿한 우위네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의문도 들어요. 이런 독점적인 선착장들이 오히려 바이킹을 유럽이나 이집트 같은 유명 관광 명소에만 묶어두는 족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네. 이미 웬만한 곳은 다 가본 그 충성 고객들이 좀 더 새롭고 외진 곳을 원하게 될 때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할 수 있죠. 하지만 바이킹은 그들의 핵심 고객이 원하는 게 탐험보다는 품격 있는 경험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들에게는 미지의 장소를 가는 것보다 가장 상징적인 장소를 가장 편안하고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또 하나의 해자가 이런 운영을 뒷받침합니다. 또 있나요? 바로 표준화된 선박 설계입니다. 그 부분도 흥미로웠습니다. 모든 배가 거의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새로운 배 만들 때 더 새롭고 화려하게 만들고 싶어 할 텐데 오히려 똑같이 만든다는 게 좀 의외였어요. 바로 그 지점이 바이킹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비밀 병기입니다. 항공업계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보잉 737 기종만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아하. 모든 배가 비슷하니까 승무원들은 어느 배에 배치되든 즉시 적응할 수 있고요. 부품 관리나 수리도 훨씬 쉬워집니다. 무엇보다 조선소의 같은 디자인의 배를 여러 척 발주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건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이런 운영상의 효율성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경이로운 52.8%의 마진율을 가능하게 하는 숨은 공신인 셈입니다. 경쟁사들이 인스타그램에 자랑할 만한 독특한 배 만드느라 골머리를 앓을 때 바이킹은 럭셔리 쿠키커터 모델로 그냥 돈을 찍어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단단한 성을 쌓아두니 새로운 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CEO가 이탈리아를 4대1로 이긴 노르웨이 축구팀에 비유하면서
우리는 수비하지 않고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에서 엄청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정확합니다. 명확한 브랜드 정체성, 복제 불가능한 선착장 네트워크, 극대화된 운영 효율성.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리면서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요새를 구축한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요새는 순전히 좀 방어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들은 이 안전한 기지를 발판 삼아서 또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확장하는 거죠. 특히 그 질의응답 부분을 보면 최근 대형 크루즈선들이 규제나 비용 문제로 유럽 시장에서 철수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아, 네. 바이킹은 이걸 자신들의 안방인 유럽 시장에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같은 그런 비유기적 성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다른 회사를 사들인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네, M&A 가능성도 열어두고는 있지만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확장 가능성, 수익성, 그리고 브랜드와의 시너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매물이 아니라면 섣불리 움직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현재의 강력한 원 바이킹 브랜드를 희석시킬 수 있는 무리한 확장은 절대 안 하겠다는 아주 규율 잡힌 태도를 보인 거죠.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도박처럼 보였던 건 역시 새로운 시장, 특히 중국 아웃바운드 시장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죠. 서구의 럭셔리 브랜드가 중국 소비자한테 직접 마케팅을 한다는 건 엄청나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생각하는 사람을 위한 여행이라는 그들의 핵심 가치가 과연 문화적으로 다른 중국 시장에서도 그대로 통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자칫하면 브랜드 정체성만 흐려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10억 달러짜리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이킹의 접근 방식이 다른 기업들과는 좀 달라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지 파트너한테 의존하는 반면에 바이킹은 이미 유럽에서 중국인 전용 리버크루즈 선박 4척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벌써요? 네, 그리고 중국 소비자의 대상으로 직접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죠. 말씀하신 대로 중국적 특색을 가미한 바이킹을 만들려다 자칫 본래의 브랜드 매력도 현지 시장의 공감도 얻지 못하는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나올 위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지 문화에 맞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하고 제공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겁니다. 이건 바이킹의 다음 10년을 결정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고위험, 고수익의 담대한 도전이죠.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이 바이킹의 성공은 단순히 좋은 여행 상품을 파는 걸 넘어섭니다. 누구에게 팔지 않을지를 명확히 하고 문화적 경험이라는 일관된 약속을 지키면서 선착장이라는 복제 불가능한 자산을 통해 경쟁자가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바이킹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님을 당당하게 내세우면서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적당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기보다는 소수의 핵심 고객에게 완벽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모든 자원을 집중한 겁니다. 어쩌면 이건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를 외치는 이 시대에 전력적 생략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초기인화 시대에 럭셔리 경험 시장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죠. 시장의 대부분을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핵심 고객에게 완벽한 가치를 제공하는 전략. 당신이라면 당신의 비즈니스에서 이런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